삼성전자가 연일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장중 2,620선을 돌파했습니다. 기업 공개 IPO 시장에도 훈풍이 불면서 연초만 해도 IPO를 보류했던 1조 원 이상 대여급 기업들이 속속 상장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지난 3월에 이어 또다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췄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7월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을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 시대를 연 삼성전자의 자신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철도 수요 증가로 만성적인 병목 현상을 겪고 있는 평택 오송 구간에 새로운 지하 선로가 건설됩니다. 오는 2028년 개통 이후에는 고속 열차 운행량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인 스마트폰 공개 행사 갤럭시 언팩을 사상 처음으로 7월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그동안 삼성은 주로 미국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갤럭시 언팩을 열어왔는데 이번에는 서울을 선택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을 있게 한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30주년을 맞는 오늘 폴더블 폰이라는 새로운 폼팩터 시대를 연 삼성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자세한 내용 산업부 정재홍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이번 갤럭시 언팩이 서울이냐 부산이냐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일정이 어쨌든 확정이 됐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에서 일정을 확정하는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이제 신형 폴더블 폼 제품 공개 일정, 보통 저희가 언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8월 중순에 보통을 하는데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이제 2, 3주 앞당겨서 7월 말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7월 26일이 좀 유력한 현재 상황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를 위해서 이제 부산에서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됐었다라고 이제 전해지긴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장소는 서울 코엑스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자료에서 이제 서울 언팩 행사를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힌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서울이 문화와 기술의 선도 도시로서 이제 자리매김을 했고 한국이 폴더블 폰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고 또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뿌리를 둔 이 한국이라는 시장에 좀 더 집중하겠다라는 걸 강조를 한 겁니다. 보통 언팩 행사는 이제 전 세계 미디어에 한 2주 정도를 앞두고 언제 어디서 한다 정도로 초청장 정도로 발송하는 걸로 예고를 하는데 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가 좀 이런 개최 배경 설명 이유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한 겁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제 반도체 한파 때문에 적자를 내고 있는 삼성이 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물론 그런 이유는 아니겠지만 삼성은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이런 단편적인 이유로 보면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전시에 드는 비용보다 더 많은 투자를 이번 서울 언팩에 쏟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표로 하나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2010년부터 이제 갤럭시 S 시리즈가 처음 세상에 나오면서 라스베이거스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게 언팩이라는 게 보통 이제 애플이 만든 문화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도 스마트폰에 뛰어들면서 그런 언팩 행사를 개최한 건데 그동안 장소는 좀 많이 변화를 해왔습니다. 이게 초창기 스마트폰 부흥기 이제 전시 효과, 그러니까 해외 전시 효과에서 관람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스페인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나
독일 이파 같은 거에서 많이 공개를 해오다가 미국에서 최근 들어서는 미국에서 좀 공개를 많이 했었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스트리밍으로만 좀 했고 작년부터 다시 이제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소비자들이 이제 삼성의 고객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2019년에 애플의 본진인 샌프란시스코까지 가서 공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네. 이제 이미 갤럭시라는 브랜드가 뭐 삼성 거고 한국 거라는 거는 많은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달 신제품 행사를 어떻게 할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삼성 내부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고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라는 브랜드를 위해서 서울을 선택했다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또 제품일 겁니다. 폴더블 폰이 이제 어느 정도 대중화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이제 일단 갤럭시 폴드 5와 플립 5라고 볼 수 있는데 방향성은 정해져 있습니다.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두 제품을 좀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에서 신형 제품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폴드 5는 이제 무게가 좀 쟁점이기 때문에 무게를 더 줄이는 경량화가 목표고 플립 5는 이번에 좀 변화를 좀 줬습니다. 이제 플립 5 외부 화면을 좀 더 키워서 디자인에 변화를 줍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아까 우리나라가 이제 폴더블 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시장이라고 했잖아요. 전체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서 10% 이상이 폴더블 폰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가운데서도 뭐 폴드는 좀 아저씨 폰이라고 좀 오명도 있기 때문에 플립 사용자들이 7대3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많이 팔리는 물건인 만큼 플립 5에 좀 다양한 변화를 줘서 앞으로 이제 더 커지는 폴더블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게 삼성전자의 이번 하반기 스마트폰 사업의 핵심 전략이라고 좀 꼽을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 업체들도 뛰어들었고 이제 구글도 최근에 폴더블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제 제품 완성도와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에서 이제 점유율 우위를 좀 정할 방침입니다. 주변 기기로는 뭐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 6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신제품도 공개가 되는데 올 초 언팩에서는 의외로 노트북이 좀 많이 주목을 받아서 노태문 사장이 이렇게 좀 별명을 불리지도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태블릿 PC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질 예정입니다. 여기에 모두 이제 관심을 받는 제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애플 때문인데요. 새로운 삼성전자의 확장현실 기기입니다. 네, 며칠 전에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이제 공개가 돼서 저도 이제 들여다봤는데 상당한 혁신이 좀 엿보이긴 했습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좀 자극이 됐을 텐데 삼성이 이제 구글과 퀄컴 협력을 공식화한 이후에 그 다음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월 올 초였죠. 언팩에서 삼성전자가 구글과 퀄컴과 협력을 한다고 한 이후로 사실 이렇다 할 뭔가 세부적인 안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애플에서 XR 기기, 애플에서는 MR이라고 표현도 많이 하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00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가격에 한번 놀라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발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애플이 꿈꾸는 미래가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기능들은 이미 페이스북,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든 퀘스트라는 이제 제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IT 업계에서 애플의 이 헤드셋을 좀 주목하는 거는 애플의 여러 주변 기기들, 스마트폰이나 워치나 뭐 PC 이런 것들 모두 이 VR 헤드셋, XR 헤드셋으로 생태계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헤드셋에는 M2, 그러니까 AP라고 불리는 이제 칩이 전용으로 들어가고 B와 별도로 R1 칩이라고 해서 헤드셋이 우리가 잘 안 쓰는 게 무겁기도 무겁긴 하지만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좀 더 그것 때문에 어지러움, 버벅임이 좀 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을 잡는 전용 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지금으로서는 애플밖에 못하는 어떤 시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XR 기기 시장이 더 성장한다고 지금 전망이 나오는데 마치 스마트폰과 같은 그런 거대한 시장이 형성된다면 지금 스마트폰 앱 생태계가 사실은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또다시 하나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이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고 당연히 뛰어들어야 하는 시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소비자들도 잘 알겠지만 기어 VR이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오큘러스와 함께 했다가 좀 망했던 그런 경험도 한번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심기일전을 해서 준비를 해야 하고요. 이제 올 초 언팩에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이 퀄컴 구글과 함께 확장현실 경험으로 모바일의 미래를 다시 한번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력 선언 이후에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제품, 애플처럼 막 신제품을 공개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들과의 어떤 구체적인 협력안 정도는 공개를 해야 시장을 좀 안심시킬 수 있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석 달 만에 다시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민정 기자,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더 낮춘 겁니까? 네, OECD는 오늘로 발표한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1.5%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3월 OECD는 중간 경제 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1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낮춘 1.6%로 예상했는데요. 석 달 만에 또다시 0.1%포인트 내려잡은 겁니다. 내년 성장률도 기존 2.3%에서 0.2%포인트 내린 2.1%로 제시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가 느릴 것으로 본 거죠. 다만 OECD는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6%에서 3.4%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향후 공공요금과 서비스 가격 조정 요인이 있지만 물가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돼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 겁니다. 또 내년 하반기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한국은행의 정책금리가 현재 수준인 3.5%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금 OECD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비관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국내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는 한국의 성장률은 줄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우선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존 1.6%에서 1.4%로 낮춘 전망치를 발표했고요.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도 3개월 만에 1.8%에서 1.5%로 내려잡았고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산업연구원 등도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해외 기관들도 한국의 성장 전망에 대해 비관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국제 신용평가사 중 피치와 S&P가 1% 초반대라는 매우 암울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네, 전 기자. 그런데 오늘 세계은행이 발표한 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오히려 1월보다 올라갔습니다. 이 세계 경제 전망은 좋아지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2.1%로 0.4%포인트 올려잡았는데요. OECD 역시 글로벌 성장률을 이전보다 0.1%포인트 올린 2.7%로 전망했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 둔화 등을 세계 경제 회복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기 개선을 이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만큼 누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요. 원래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의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국의 중간재 자립도가 높아지는 산업 구조 변화로 리오프닝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이 현지에서 이를 가공한 완성품을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의 가공 무역이 활발했지만 지금은 중국산 중간재들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서 중국이 더 이상 한국의 중간재를 예전만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던 중간재의 대부분이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대중국 수출이 쪼그라들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본 거죠. 여기에 OECD는 고금리와 고물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국내외 기관들이 앞다퉈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엔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의 경기 둔화가 이어지지만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면서 상저하고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이 예상보다 크지 않자 하반기 경기가 반등하더라도 소폭 회복에 그치는 상저 하중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다음 달 초 정부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인데요.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 상저하고 경기 흐름을 자신하고 있지만 OECD마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낮춘 만큼 지난해 말 제시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에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 목표대로 1% 중반대를 기록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 2%를 크게 밑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이너스 성장했던 2020년 마이너스 0.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0.8%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내년 2%대 성장률을 회복하더라도 턱걸이 성장에 그쳐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budowy polskich sił zbrojnych, których potencjał będzie w stanie odstraszyć agresora. A współpraca z Republiką Korei daje nam możliwość wyposażenia polskich sił zbrojnych w najnowocześniejszy sprzęt, który gwarantuje bezpieczeństwo. 오늘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 기자,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는 2,620선 넘기도 했는데 막판에 좀 힘이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오늘 또 연고점을 정신했군요. 맞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19포인트 오른 2,615.6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장 초반 2,630선 부근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서 갈수록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반도체 주식을 샀던 외국인이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6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900선을 눈앞에 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많이 사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 이들은 과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시는 것처럼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주로 매수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6월 썸머 랠리설도 이제 제기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늘 랠리를 얘기하곤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서머랠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증권가의 시각입니다. 일단 경기 둔화와 금리 인상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6월 또는 7월 중에 미국 연준이 한 차례 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네. 여전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아직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동안 많이 오른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증권가는 당분간 지수가 조정기를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만약 6월과 7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폭이 의미 있게 나올 경우에 연말 지수가 내년 상장사들의 실적 회복에 힘입어서 3,000선에 도달할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있습니다. 내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의 예상 순이익을 보면요. 지금까지 190조 원 수준으로 지수가 3,000선을 넘었던 2년 전 160조 원 수준에 비해서 약 30조 원 넘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재로선 서머랠리보다 연말 산타랠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네.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아주 뜨거운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으로 암 진단하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상승세가 아주 놀랍습니다. 맞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먼저 주가 흐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개발 업체 루닛의 주가 흐름인데요. 계속해서 4월 달부터 주가가 꾸준히 오른 데 이어서 오늘도 1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네. 올 초 이후 주가 상승률만 300%에 가까운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호재가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루닛은 최근 열린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자사 인공지능으로 항암 치료 효과를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와 마음 AI, 이루다 등의 주가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이들 종목은 최근 차익 실현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네이버와 KT가 지난 5일에
정부의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 AI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오픈 AI 최고 경영자인 샘 알트만이 오는 9일 방한하기로 하면서 국내 AI 관련주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앞으로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변동성 확대를 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주가가 실적이 아닌 오로지 기대감에 의존해서 올랐기 때문입니다. 네, 이 샘 알트만 방한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 과열 논란은 계속되는데 주가는 지금 아랑곳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에코프로는 오늘 15% 넘게 올랐고요. 또 에코프로와 LNF 등도 오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또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등 이 배터리 셀 업체의 주가도 상승했는데요. 이는 테슬라 주가가 8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주 고객사인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주가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네. 테슬라 주가가 이제 $220를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 1일 이후에 약 7개월 만입니다. 테슬라 세단인 모델 3 전 차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가가 오늘 이번에 계속 오른 겁니다. 보조금 전액은 대당 $7,500, 우리 돈 약 1,000만 원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일부 지역에선 모델 3 가격이 일본의 그 토요타 캠리의 가격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전기차 판매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군함 명가 재건에 나선 하나오션과 전통의 강자 HD 현대중공업이 오늘 부산에서 열린 한 방산 전시회 현장에서 처음 맞붙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군함 수주의 전초전을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한화오션이 군함 명가 재건에 나섰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은 국제해양방위산업전 현장을 찾아 국제무대에 대비한 한화오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방산 업체로서 해외 진출에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저희 하나그룹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다 수립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달 말 있을 8,000억 원 규모 울산급 배치3 호위함 5, 6번함 입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오션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로 입찰서 준비하고 있고요.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선도함은 HD 현대중공업에 뺏겼지만 더 뛰어난 후속함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군함명가 재건에 나선 한화오션과 전통 강자 HD 현대중공업이 부스를 맞대고 군함 수주를 위한 수주 전초전을 치열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맞섰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DDX 모형과 무인 전력 지휘 통제함 등의 다양한 함정 콘셉트를 최초 공개하며 기술력에 앞서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저희들은 내년에 상세 설계 및 건조가 착수되는데 당연히 선도함도 HD 현대중공업이 수주해서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화오션은 과거 HD 현대중공업과 KDDX 수주를 두고 악연이 있는 만큼 두 기업의 자존심 대결은 고조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납품가를 둘러싸고 촉발된 쿠팡과 CJ제일제당 간의 갈등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커머스 공룡이 된 쿠팡에 맞서 CJ제일제당 등 제조사들이 연합 세력을 구축해서 주도권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국내 1위 검색 포털이 운영하는 상품 판매 페이지. 식품과 생활용품을 동시에 구매하면 할인 폭이 크다는 설명이 눈에 띕니다. 국내 1위 식품회사 CJ제일제당이 글로벌 생활용품 회사 P&G와 손잡고 진행하는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인기 제품들을 묶어서 구매하면 할인 폭이 최대 50%에 이릅니다.
자존심이 강한 1위 사업자 간 쉽지 않은 협업을 주도한 CJ제일제당은 쿠팡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쿠팡이 CJ제일제당 제품의 직매입을 반년 이상 중단하자 CJ제일제당이 반쿠팡 연맹을 구축해 대응에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CJ연합에는 LG생건, 테팔 등 제조사들이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 쿠팡의 독주를 막으려는 GS샵, 티몬 등 유통업체들도 힘을 보태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쿠팡 연대가 강화되는 것은 쿠팡의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입니다. 지난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쿠팡의 점유율은 24%로 새벽, 당일 배송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을 도입한 지 3년 만에 2.5배 뛰었습니다. 이미 2분기 연속 흑자를 낸 데다 월간 활성 이용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어 연간 흑자 전원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 그런 만큼 이면에선 납품가 인하 요구 등 입점업체들과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쿠팡은 CJ제일제당과 협상할 품목이 1,000개가 넘는다며 일부 품목의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납품가 협상은 연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챗 GPT의 아버지로 불리는 샘 알트먼 오픈 AI CEO가 이번 주 금요일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전 세계적인 AI 열풍을 만든 챗 GPT인 만큼 샘 알트먼의 방한을 앞두고 국내 AI 업계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 오픈AI 대표 CEO가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어떤 일정 때문인가요? 네, 샘 알트만 오픈AI 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 방한합니다. 먼저 오전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내 스타트업 대표 등 200여 명을 만날 계획입니다. 알트만과 이영 장관 25분 정도 대담을 하고요. 네. 이후 스타트업 5개사와 기자단과 Q&A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후에는 소프트뱅크 벤처스 주최로 행사가 또 이어집니다. 이 자리에서는 알트만 대표와 이준표 소프트뱅크 벤처스 대표, 또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의 대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총 1,000여 명 규모로 진행되는 오후 행사에는 AI 관련 개발자와 연구원뿐 아니라 대학생,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이들이 참가를 원하며 천석이 조기에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이 샘 알트먼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 네. 이 자리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중기부 측에서는 알트만 대표를 초대한 이유에 대해 오픈 AI와 국내 스타트업 간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즉 중기부의 목적은 국내 AI 관련 스타트업과 협력 및 새로운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 AI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이 기대감을 반영해 급등하기도 했고요. 다만 알트만 대표는 AI의 성장이 아닌 오히려 AI 관련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알트만 대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며 AI 위험성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안의 이유도 초거대 AI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알트만 대표는 아랍에미리트 연합의 아부다비에 있는데요. 여기서도 우리는 심각하고 실존적인 위험에 직면했다며 AI가 인류의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만큼 국제원자력기구처럼 감독기구를 창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AI도 핵무기처럼 다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이 오픈 AI가 이 생성형 AI의 선두주자인 만큼 이 알트먼이 외치는 규제라는 키워드를 놓고 이제 평가가 엇갈리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의 쥔 선두주자들이 시장과 규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규제 깃발을 먼저 꽂으면 추후 각국 정부에서 AI 규제 관련한 법안을 만들 때 오픈 AI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AI 알고리즘을 정부가 사전에 승인하는 등의 규제가 도입될 경우 제2의 오픈 AI처럼 소규모 자본으로 시작해 급성장한 사례를 만들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즉 우리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알트만 대표를 초대했지만 알트만 대표가 오히려 이 자리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는 AI 규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당장 우리 입장에선 챗 GPT의 아버지를 실제로 보고 그의 의견을 직접 듣는다는 데서 큰 관심과 설렘일 수밖에 없죠. 이번 주 금요일 챗 GPT의 아버지가 우리 기업들의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 샘 알트만의 입에 주목해 보시죠.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속열차의 운행이 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평택 오송 구간의 선로 용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면 고속열차 운행량을 지금의 2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5조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경부, 호남, 수서 고속철도가 만나는 평택 오송 구간. 고속열차 운행 집중으로 개선이 요구되어 온 이곳에 정부는 47km 길이의 지하철도를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공사가 끝나면 현재 하루 190회까지 가능한 고속열차 선로 용량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추진 중인 인천 수원발 고속철도, 남부 내륙철도 등과 연계해 더 많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속 400km급의 고속철도로 설계된 것도 특징입니다. 사업에는 대우건설과 SK플랜트, 쌍용건설 등이 참여합니다. 오늘 착공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요소는 공정한 접근성이라면서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입니다. 총 사업비 3조 2천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정부는 생산 유발 효과와 임금 유발 효과를 합쳐 4조 8,700억 원의 경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만 2천 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 청약이 이번 달부터 시작됩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 더블 역세권인데 주변 시세보다 5억 원이나 싼 곳도 있어 실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급되는 뉴홈 사전 청약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지난해 말에 이은 두 번째 사전 청약으로 물량은 늘고 입지도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물론 이 뉴홈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입지에 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어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 접근이 좋은 신도시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입지에 특히 주목을 받는 곳은 서울 동작구 수도 방위사령부 옛 부지에 지어지는 255가구. 지하철 1호선과 9호선 노량진역, 9호선 노들역 사이에 위치한 더블 역세권에 일부 세대는 한강 조망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8억 7천만 원 선으로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하면 5억 원가량 저렴합니다. 이 밖에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고덕 강일 3단지 등 총 1,981가구가 이번 달에 사전 청약 신청을 받습니다. 이어 9월에는 하남 교산, 화성 동탄 2, 인천 계양, 그리고 12월에는 한강 이남, 고양 창릉, 수원 당수 2 등에서 차례로 사전 청약 공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해에만 기존 계획보다 43% 늘어난 약 10,000가구의 뉴홈 사전 청약이 진행됩니다. 시세 차익을 일부 반납하는 나눔형은 시세의 70%, 기존 방식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반형은 시세의 80%로 분양가가 형성될 전망입니다. 본청약을 거쳐야 되는 물량임에도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분양가가 앞으로는 계속 오를 거다라는 그 인식도 크잖아요. 시세 대비 저렴하게 나오는 분양가는 좀 장점일 수 있겠고요. 다만 수방사 부지와 함께 사전 청약 최대어로 꼽히던 성동 구치소 부지와 면목 행정타운 공급은 내년으로 밀렸습니다. 정부는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경우 공공 보유 부지가 80여 곳이나 된다며 내년에도 입지가 우수한 곳 위주로 뉴홈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서울시의 규제 완화 움직임 속에 성냥갑 같은 서울 아파트들의 모습이 앞으로는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층 이하 저층에서만 가능했던 돌출형 발코니를 이제는 고층 아파트에서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위치한 아크로포레스트. 저층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돌출 개방형 발코니가 눈에 띕니다. 주민들은 외부 발코니를 나만의 식물원이나 간이 홈카페 등으로 활용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내에서도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에 서울시는 발코니 활용도를 높이고 주거 공간을 다양화하기 위해 건축물 심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3층에서 20층 이하까지만 가능하던 돌출 개방형 발코니를 21층 이상 고층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발코니 폭은 기존 1.5m에서 2.5m 이상으로 확장해 6명 이상이 앉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둘레 길이 50% 이상은 벽이나 창호 등으로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됩니다. 기준은 즉시 적용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 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게 했다는 오세훈 시장의 디자인 서울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시 측은 편리한 주거 공간과 매력적인 도시 경관을 위해 건축 심의 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안전 문제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고층의 경우 돌풍의 영향을 받기 쉬운데 돌출형 구조물이 폐쇄형보다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바람이라든지 구조적인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얼마나 자주 아니면 얼마나 인터벌을 갖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서울시가 안전과 디자인을 모두 잡은 디자인 서울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올해 1분기 적자를 낸 저축은행 업계가 연체율 악화까지 겹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인상 여파가 여전해서 2분기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년 만에 적자로 전환한 저축은행. 하지만 여전히 악재가 상존하고 있어 올 2분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올 1분기 523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말 금리 인상으로 건전성 악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대손 충당금이 크게 증가하고 수신 경쟁까지 이어지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수신금리가 주춤하긴 했지만 최근 저축은행들의 수신 잔액이 감소하면서 또다시 금리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의 예금금리 격차가 크지 않으면 고객 유인 요인이 사라지는 만큼 이자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최근 시작된 대환대출 서비스 참여로 일부 대출 상품의 금리 인하까지 불가피한 만큼 올 2분기도 수익성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점쳐집니다. 대부분의 이런 저축은행이 기본적으로 여수신을 통해서 그 금리 차를 가지고 이제 또 수익으로 많이 삼을 텐데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축은행은 상당히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아요. 고금리로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또 부실화된 그런 그 대출 운용이나 자산 운용에 따른 부담은 여전하고 하기 때문에 좀 수익성이 좋지를 않은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2분기 말 이제 거의 끝나가고 또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도 역시 좀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수익성과 동시에 건전성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저축은행 업계의 올 1분기 연체율은 5.07%로 작년 말보다 상승했고 주요 저축은행들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연체율 역시 4%대로 올랐습니다. 아직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데다 높은 수준의 금리도 여전한 만큼 저축은행의 연체율 상승세 역시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제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했던 폐배터리 관련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증시의 주인공은 단연 2차 전지였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2차 전지 랠리는 지난 4월 중순 이후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랠리의 중심에 있었던 건 배터리 셀과 소재 기업이었지만 증권가에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수혜주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교체 주기가 7년에서 10년으로 추산되는 만큼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폐배터리주가 2, 3년 내로 개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광물 사용량이 이제 증가를 할 텐데 이 배터리세나 완성차 업체에서는 이 광물을 이제 확보하는 것과 그다음에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부담이거든요. 2차 전지 산업을 투자할 때 일부 좀 가져가시면서 장기를 끌고 가시면은 성과에 대한 포텐셜이 좀 많이 높을 거라고 보여져서 그 관련 산업을 하나 좀. 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위험 자산의 비중을 급격히 늘리기보다는 확실한 수익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향후 다가올지 모르는 조정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본부장은 시장이 하락하거나 횡보할 경우 배당금, 커버드콜과 같이 방향성에 의존하지 않는 인컴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커버드콜 전략은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수익이 좀 차곡차곡 쌓이기도 하고 이 해당 주식으로부터 또 배당이 나오니까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등락을 반복한다고 보면은 이런 커버드콜 같은 그 인컴 자산들도 좀 유심히 보시면은 좀 시장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본부장은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금과 같은 이종 자산에 함께 투자하는 자산 배분형 상품도 하락장을 피해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우진입니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주춤했던 파생결합증권 ELS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수익 실현 조건을 조기에 만족하는 조기 상환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었습니다. 오민지 기자입니다. 증시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주춤했던 국내 ELS 시장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원화와 외화 ELS 발행 규모는 총 6조 7,500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53.4%나 늘었습니다. 2분기도 6월 현재까지 1분기 발행 규모를 넘어서면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LS는 특정 주식이나 주가지수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수익을 볼 수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주가나 지수가 정해진 구간 내 박스권에 갇히면 증시 수익률 대비 높은 수익을 볼 수 있어 박스권 장세에 투자자가 주로 몰립니다. ELS 발행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점은 당분간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증시가 상승 기조를 이어오면서 ELS 조기 상환도 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LS는 만기 3년에 6개월마다 한 번씩 평가해 조기 상환하는 구조인데 지난해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에 ELS 조기 상환이 31%나 증가한 겁니다. 지난 4월에는 주요 기초자산별 조기 상환 ELS의 평균 연환산 수익률도 8%대를 기록해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하락기에 접어든 점도 ELS 시장으로의 유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증시 상황 개선으로 하반기 ELS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으니까 계속 조기 상환도 많이 되고 발행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로스톡스 50이랑 S&P 500을 많이 보는데 유럽은 좀 많이 올랐으니까 S&P 500이랑 코스피 200 정도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시 회복에 힘입어 당분간 ELS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지만 증시 급락 시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에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오민지입니다. 광동제약이 국내 농가와 손잡고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쓰이는 농산물의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품질이 좋은 천연 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농가는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어서 지역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40년 넘게 당귀만을 재배해온 한 농가. 지난 2012년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에 선정되며 당귀 재배에 저명한 인사로 꼽히지만 소비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계약 재배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런 걱정을 덜었습니다. 우수 농산물 관리 제도인 GAP 인증이란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하면서 판로는 물론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재배 면적 3만 평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당귀를 납품 계약했습니다. 농민들이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작물 재배만 집중할 수 있어서 아주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품질 관리에 있어서 아주 체계적이더라고요. 작물 재배하는 농지의 해발 고도부터 토양 검사까지 직접 진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재료 확보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광동제약은 계약 재배로 천연물 원료의 고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광동제약은 국내와 해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매입해 자체 검사한 뒤 천연물 원료로 사용했는데 품질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국내 재배가 가능한 원료에 한해 계약 재배 사업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천연물 의약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한층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실제 지난 2021년 말린 생강인 건강을 시작으로 당귀, 작약, 청궁, 산수유까지 총 5품목에 대해 계약 재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보다 높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고품질 원료를 원활히 확보해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개발로 이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생산 이력 관리로 생산 과정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환경과 재배법 등 여러 요인의 수준을 정교하게 정립해 품질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18%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5년엔 3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글로벌 천연물 의약품 시장. 이런 상황에서 광동제약은 국내 재배가 가능한 품목에 한해 계약 재배를 지속적으로 늘려 천연물 원료의 고도화는 물론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제 시장의 시선은 6월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달만 하더라도 6월에 금리 인상을 점치는 또 통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금리 동결에 다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시장 전망이 좀 오락가락한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쉬어갈 때입니다. 다음 주 6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올릴지 동결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1%로 오늘 기준 나타났습니다. 네. 반면 25bp 인상할 가능성은 19%에 그쳤습니다. 앞서 연준은 지난해 3월 FOMC를 포함해서 지난 10번의 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한 바 있는데요. 만약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무려 11번째 회의 만에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됩니다. 간반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디폴트 우려 해소와 기준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동결 가능성이 갑자기 높아진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난주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것이 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좀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가 부채 한도 상향에 합의하면서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게 됐는데요. 새로 발행된 국채는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연준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지 않아도 금리를 올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네. 월가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6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 유동성이 줄어든다라는 결과치는 같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동결이 점쳐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나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다음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이 통화 정책 관련 언급이 제한되는 지금 블랙 기간인 그쵸? 상황인데요. 블랙아웃 기간에는 이 지금까지 나왔던 연준의 인사들을 한번 종합해 봤습니다.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은 총재들과 이 민주당이 임명한 연준 인사진들은 금리 동결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반면 공화당이 임명한 이 연준 인사진들은 중립적인 의견을 내놓거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서 매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특히 금리 인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인사들은 대부분 투표권이 없는 연은 총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준 내부에서는 금리 동결 쪽에 좀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월가에서는 사실상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BMO 캐피탈은 미국의 금리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연준은 6월 금리 인상을 한 차례 쉬어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미국의 경제 지표가 여전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5월 비농업 고용이 33만 9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이 노동시장이 아직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실제로 페드워치에서는 6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81%로 높았지만 내달 26일에 열리는 7월 FOMC에서는 25bp 인상 전망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직접 밝혔던 만큼
고용지표뿐 아니라 FOMC 회의 하루 전에 발표되는 이 5월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까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7월에 추가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통계도 많은 만큼 경기 지표들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죠. 올해 시장은 AI, 반도체 이런 빅테크들만 상승하는 패턴이었는데 최근에는 중소형주들도 다시 강세를 보인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를 다시 벼뜨는 중소형주라고 잡아봤습니다.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중소형주들은 상승 랠리를 이어갔기 때문에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간밤 미국 주요 빅테크 6개 기업의 주가를 살펴보면 아마존과 알파벳을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는데요. 연초 이후 164%나 올랐던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고평가 논란에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1% 넘게 하락하면서 3거래일 내리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와 함께 상반기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매도세는 국내 서학개미한테서도 나타났는데요. 지난주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4,600억 원어치 순매도했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도 모두 팔아치우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최근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주일 새에 6%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확연히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 빅테크 쏠림 현상이 완화가 되는 걸까요? 월가에선 뭐라고 보던가요? 네, 월가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 대형 빅테크를 중심으로 증시 상승 랠리가 나왔지만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은행과 화학업종 같은 경기 민감주와 또 중소형주로 매수세가 좀 확산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크레셋 캐피털의 잭 에블린 CIO는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7개 이 빅테크 자금 쏠림 현상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사 고객들이 3주 만에 처음으로 주식을 순매도했다면서 이 중 기술주에서 빠져나갔던 돈이 11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잭 에블린 CIO가 언급했던 빅테크에 집중됐던 자금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는 낙관적인 태도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을 기존 35%에서 25%로 10%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은행 리스크가 완화됐고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 우려도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간밤 화학과 건설기계 등 대표 경기 민감주로 꼽히는 업종들로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함께 금융업종도 1.33% 상승하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미국, 영국 등 콘텐츠 강국들이 영화와 드라마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촬영 장소로 선정될 때 얻을 수 있는 신규 고용 창출과 소비 확대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세금 인센티브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콘텐츠 기업이 똑같은 예산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영화를 제작할 경우 한국에서 찍을 때보다 최대 11배 많은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제조업체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처럼 콘텐츠 기업들도 세제 혜택이 큰 곳으로 촬영 장소를 옮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현대차에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반도체 AP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량 시스템을 제어하는 AP를 현대차에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반도체는 자동차의 실시간 운행 정보는 물론 차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고화질 영상과 게임까지 처리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AP까지 현대차에 납품하면서 두 기업 간의 협력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